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경남권 해안에서 최대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입니다. 그 밖의 지방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일본 유학 중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 이수현 씨. 그의 20주기 추도식이 내일 도쿄에서 열립니다. 일본인들은 이수현 씨를 의인으로 부르고 있고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이수현 씨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 상영해온 한 일본인 감독은 고인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면서 이수현 씨를 알리는 것이 평화 씨앗을 뿌리는 활동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지금이야말로 이수현 씨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사람과 사람으로 지난 상처를 이해하고 쓰다듬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인데요. 한일 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후보자 도덕성 문제와 야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여의 조사 끝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제 437명인데 전날보다 45명이 증가한 것이고요. 국내 발생 405명, 해외 유입 32명이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전 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에 있는 IEM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서 127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다
이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게 검사자 중에 확진자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이제 어떤 집단 감염에 고리가 되고 있다, 고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보다 11명 늘어나서 11명 늘어났고요. 그리고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이제 쭉 나왔는데 네.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2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250명보다 이 23명이 적은 것이긴 한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추세면 어제보다는 조금 줄겠지만 비슷한 어떤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게 이제 내일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는 검사자 수가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월요일은 검사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전날보다 23명 적게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대전의 한 국제 선교학교에서 지금 1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27명을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5명이 추가 확진됐기 때문에 이틀 새에 132명이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온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사 대상자 158명이었기 때문에 이 80%가 넘는 양성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전남 순천하고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기숙생 2명이 확진된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됐고 결국 이런 수준에 이르는 건데요. 그럼 이제 IEM 국제학교라는 게 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선교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뭐 영어 이니셜로 뭐 IM 이렇게 약자를 줄였는데 이게 아무튼 선교회가 운영하는 이런 비인가 교육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학교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제 돼 있는 것이고 이 선교사를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가르치는 기숙형 이런 비인가 교육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6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들이 24시간 기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빠르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좀 방역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반적인 이제 교육시설 같으면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비인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에서 조금 좀 비켜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요. 이게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종교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등록한 형태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이제 등록된 시설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자체에서 점검하거나 이제 지침을 네.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시설이었던 셈입니다. 지난번에 BTJ 열방센터도 사실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그래도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방에서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까지 함께 생활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건물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뭐 좌석별로 칸막이가 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역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걸로 이제 좀 드러났습니다. 대전시는 특히 지난 12일에 이제 해당 학교에서 첫 증상자가 나왔고 어제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선제 검사를 비롯한 학교 측의 조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전시는 이 IM 국제학교를 3주간 폐쇄 조치하고 이 대면 예배와 시설 내 거리두기 이행 등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최초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도 이제 좀 걱정스러운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시설이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해도 외부로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어떤 형태로 뭐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여서 이 감염 경로 확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무증상 감염자가 입소를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확산시켰을 가능성 그리고 출퇴근한 교직원 5명이 바이러스로 옮겼을 가능성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의 교육시설도 지금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IM 국제학교라는 게 이 말씀드린 이제 그 IM 선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학교지만 네.
또 이 비슷한 형태의 이제 기숙학교들을 운영하는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저렇게 좀 서로 연관이 돼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네. 서로 또 어떤 이동이나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 여기서 이제 확진자 2명이 이제 더 나와서 3일 동안 2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들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10대 이하 학생들이었고 지난 17일부터 합숙이 진행이 됐는데 한 방에 많게는 이제 4명씩 함께 생활해서 감염이 더 이제 심각하게 좀 확산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남 순천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전 IM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전이라든가 이 대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지역 사회로 감염됐는지 여부도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런 이제 일종의 틈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갖게 된 것 같은데 대안학교 기숙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요. 원래 이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를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대전에 갑자기 100명 넘는 12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직접 이제 주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대처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형 대안학교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신천지 혹은 BCA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라고 정세균 총리가 언급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유사한 대안학교 기숙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고 필요한 방역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긴급하게 지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에 결정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부산시에 굉장히 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게 근거로 보이는데요.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한 단계 내리기로 부산시가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명목상 근거는 이제 감염 확산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9명이었고 그것은 그전 일주일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데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8에서 0.48로 크게 감소했다. 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모로 실질적인 이런 단계 조정의 배경은 결국 이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자체가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집단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 금정구 부곡요양병원에서 확진자 10여 명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16명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2단계 완화 조치를 이제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수도권 지역은 2.5단계, 지역에서는 2단계 이런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이렇게 차등 적용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는 있을 텐데 방역 당국과 얼마나 긴밀히 서로 간에 협조하고 사전에 의사소통을 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지금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주목을 끌만한 소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성환 평론가님도 반려동물 애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맞습니다. 네, 상당한 애묘인으로 이 시사평론가계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같은 시사평론가들보다도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 이런 평도 있는데 네.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KBS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낮에 오면 KBS 로비가 아니라 그 현관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양이에요. 그렇죠. KBS에 고양이 2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밥도 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도 여기 와서 그 고양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만지기도 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일단 무슨 얘기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 21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있는데 경남 진주시 기도원에 머물던 한 모녀가 기르던 3마리 고양이 가운데 이제 한 마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아마도 이 주인으로부터 전파가 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된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은
이 고양이 주인 모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이 고양이들을 별도 장소로 이동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를 이제 돌봄을 한 그 시설 인력에 대한 선제 검사 이런 것들도 실시를 했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양이가 이제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고양이로부터 이제 사람으로 감염이 된 가능성을 지금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이제 처음 이제 발견이 된 건데 네. 다만 해외에서는 이 동물에게서 이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지금 보고된 적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된 적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이의 돌봄 인력들은 보호구를 또 착용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 이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또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물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고 반려동물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는 좀 피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방역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뭐 밍크를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매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감염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봐 생길까봐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은 그게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 해외 사례들에 대한 평가를 놓고 봐도 만약에 반려동물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는 어떤 고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사실은 감염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이제 감염자가 더 많이 생겼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평가들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집에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 반려동물들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주인이 확진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 있다라고 평가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막 길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니까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뭐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든지 이렇게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오히려 사람 간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게 더 우려스러운 점 아니겠습니까? 추가 감염 사례가 9건이나 더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18일 이후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서 전장 유전체 197건을 이제 방역 당국이 분석을 했는데 해외 유입 사례 9건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이 됐다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는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4건, 남아공발이 3건, 브라질 발이 2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명 중 7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이 됐고 2명도 입국 후에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기내 접촉자 외에는 지역사회의 접촉자는 다행히 이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다만 이제 동반 입국한 가족들이 추가 감염된 그런 이제 사례들은 있어서 이것은 뭐 추후에 또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또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올해 이런 방역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예방 접종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개편하는 등의 이제 내용의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예방 접종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 형성 상황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1단계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방역 긴장도를 유지를 하되 지금의 어떤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중위험군의 면역 형성 이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식으로 생활 방역 체계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3단계 집단 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 방역의 일상화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기반 마련 여기에 이제 좀 방점을 두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번 3차 유행을 안정하기 위해서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요양병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과 함께 이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도 이 보고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환자 병상 지속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여러모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 관련한 부분인데 질병관리청이 전국민 순차 무료 예방 접종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을 시작을 하고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 재간호인 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3분기에 이 접종 대상자의 대다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9세에서 64세 성인의 접종을 시작을 하고 만성질환자 접종을 함께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이제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계획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통관리 체계 계획 이런 것도 이제 보고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뭔가 이제 진행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을 좀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이런 그림이 세부적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좀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만 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네. 상황 변화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맞는 상황에 맞는 대처를 또 빨리빨리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임기응변이랄까요? 그런 네, 것들이 그렇죠. 또 필요한 것이죠. 네,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 직접 지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부처와 당 등이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손실보상제는 지난번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거론한 것이고 이후에 기재부 1차관이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좀 네. 기재부하고 정세균 총리의 어떤 충돌 뭐 이렇게까지 이제 벌어진 그런 이제 소재가 된 그런 제도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에게 사실상 힘이 실리게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손실보상제 도입 문제, 그다음에 이익공유제 관련해서도 또 기재부에서 좀 입장이 약간 반대쪽에 무게가 실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기획재정부는 돈 관리를 쉽게 얘기해서 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돈을 마구 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경계심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통해서 이 정치권과 정부가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반영하는 제도를 이제 만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재부가 이런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불가피성을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24일 저녁에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 코로나19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한 당정청의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몸살 감기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라고 해서 뭔가 여기 이제 좀 뭔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병을 핑계로 이제 참여를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BC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이미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이제 연락이 왔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항상 밝히는 사람이지 몸살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이유로 피해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 손실보상제를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이 된 겁니까? 일단 이제 상생연대 3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제 세 가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뭐 가능하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상생연대 3법에 이제 포함되는 게 손실보상법, 이익공유법, 사연대 기금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입법을 추진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월 내에 늦어도 4월 초에는 뭔가 실제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처리가 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얼마나 물리적인 시간이 허용될 것이냐 이건 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2월에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4월에라도 임시국회에서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표심을 겨냥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기 위해서 포퓰리즘에 근거한 신경전만 계속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성일종 의원의 경우에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한 정세균 총리를 두고 그럼 이 나라가 정세균의 나라냐 이렇게 좀 비꼬는 이런 말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10만 원씩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자기 어떤 브랜드인 재난기본소득을 이제 좀 이 홍보하기 위한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정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서도 선거용 매표 3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자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상생연대 3법 이런 형태로 법제화가 뭐 되면 이것은 뭐 필요할 때만 결정해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어떤 체계이다라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노골적으로 관건,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다라면서 이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은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서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극화 심화됐다는 건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지금 손실보상 문제, 그동안 영업을 못한 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권이 해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뭐 포퓰리즘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거의 매표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이고 네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손실 보상이나 지원의 폭이나 방식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뭐 선거 이후에나 뭐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 문제라는 것인지 어떤 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성실하게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권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뭐 관심이 대단했어요. 여야가 뭐 청문회 시작부터 서로 충돌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뭐 이런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뭐 아무도 이 채택에 동의해주지 않았다라고 국민의힘이 막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청문회 시작부터 1시간가량의 이제 좀 입시름이 오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일단 박범계 후보자에 관련돼서는 이제 신상이라든가 개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 단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좀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 개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박범계 후보자가 뭐 거의 고시 존치 모임에 이제 어떤 회원들을 뭐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중점을 두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폭언 폭행을 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고 오히려 이제 고시생 모임 측이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자신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 5명이 밤 10시에 이제 자기가 지금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 왔기에 그 굉장히 어떤 압박을 느꼈고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좀 거칠게 얘기를 했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대전 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5명이 뭐 밤에 초인종을 막 누르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 아이가 고교 2학년인데 여기 등굣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인 게 이 소위 말하는 공천 헌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 폭로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지방 의원들의 자치 활동, 지방 활동 이런 데 관여한 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책임 소재가 아직 드러난 것은 아니다.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것도 뭐 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종의 장애 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증인 채택이 동의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좀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김소연 변호사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 등이 이제 좀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이 공천원금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박범계 후보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이 사실 존치 모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형사 고발이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히 증인이라고 하는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따로 모임을 열어서 어떤 이슈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존치 고시생 모임 그 분들이 밤 10시에 이제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 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뭐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절박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 후보자가 공수처가 맡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수사의 경우에는 검사가 관련된 관련된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으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채널A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래 묵은 사건이고 상당한 갈등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시험 준비생들과 충돌을 빚었다, 뭐 이런 이제 야당 의혹 제기 말씀하셨지만 박 후보자는 정작 임시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어떤 과정에서 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 목소리가 많다고 하니 장관이 되면 임시로라도 뭔가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지금 로스쿨이 도입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점 회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일단 검찰 인사에 대한 철학을 묻는 질의가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진행을 했던 형사, 공판부, 검사, 우대 이 대원칙은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박범계 라인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도 나왔는데 자신은 법무검찰의 손님이다라면서 검찰개혁을 임기 내 마무리 투수로서 마치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은 제왕적 총장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분권화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검찰권 남용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이 검찰권 남용이라든지 인권보호 이런 부분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뭐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어떻게 채택이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온 강도나 이런 반발의 정도를 보면은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이제 쭉 진행된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이 박범계 후보자의 치명적인 어떤 결격 사유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박범계 후보자가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납작 엎드렸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온건한 태도로 이 청문회 질의 답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직구를 던진 것인데 네. 자신은 마무리 투수로서 변화구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과는 좀 다른 어떤 행보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뭐 부정적 의견을 달아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는 것도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제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로는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소식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위회제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김종철 대표가 지난 15일에 같은 당 장혜영 의원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18일에 이제 장혜영 의원으로부터 사건을 제보를 받았고 일주일간 비공개로 조사를 했고 이 조사 과정에서 김종철 대표가 모든 사실을 인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건 이후에 김종철 대표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의당은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철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당기에 회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혜영 의원 측이 고소나 고발 등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철 대표도 이제 입장을 내고 자신이 너무나 이제 큰 상처를 입혔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원과 국민에게도 충격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장혜영 의원도 별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으나 이 피해를 당한 이후에요. 하지만 이 정의당이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공론화를 했고 자신의 어떤 신상도 밝혔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데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박원순 전 시장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당시에 예를 들면 피해 호소인 논란이라든지 2차 가해 논란 이런 것들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이것과 비교하면 정의당이 지금 진행한 어떤 모습들 보여준 모습들은 이것과 비교하면 성숙한 모습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냈는데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라면서도 이 사건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이른바 성비위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서 다시 이번 게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정의당이 존폐위기에 놓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와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짐을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이제 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사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섰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뭐 선거의 영향, 뭐 당의 미래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이 사건에서 정의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러한 논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러한 네. 전형, 전범을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이 정의당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전화위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정의당이 자기의 역할을 정치권, 기성정치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뭐 이런 성비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모범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게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의 정치권의 성비위와 관련해서 그 어떤 정당보다도 강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정당의 대표가 현직 그렇습니다. 대표가 이런 문제에 휩싸였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사상 네. 초유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뭐 정의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같은 당 장혜원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인권위가 그동안에 이제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일단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었음이 인정된 점은 무척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권위 진정 대상이 그 수사기관에 고소했던 그 고소 사실과 겹치지 않는 피해 사실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피진정인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네.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뭐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들 중 지금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어떤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또 인권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이제 관련 자료들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던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 이제 근거해서 지금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지금 늦은 밤 시간에 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뭐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 아트를 한 뭐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그런 정도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네. 사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좀 더 심각한 피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부적절한 메시지나 그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수위의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언급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그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도 뭐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제 이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점은 향후 다른 성희롱 사건들에 대해 갖는 시사점은 높은 반면에 이 사건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내용들이 성적 언동의 수위가 높은 부분들이 아님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이제 환경, 지자체 네. 장이 이제 가해자인 경우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2차 가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어떤 지금 2차 가해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그 부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일견 다양한 면이 있으나 사실 인권위 스스로 한계점을 노출하였고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보인다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권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더라면 직권 네.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사의 부분도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걸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권고 내용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사를 어떻게 얼만큼 했느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전향적인 접근이나 전향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좀 아니어 보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들에 좀 제한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이게 국가인권위 전원회의까지 거쳐서 나온 결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하거나 입증 가능한 것까지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도 있었다는 얘기라고도 해석을 한쪽에서는 할 것 같아서 네, 좀 네.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희롱이나 이제 성범죄들, 뭐 이제 성희롱은 범죄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런 성희롱, 성폭력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들을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상당한 사건들에서 존재합니다. 이제 이럴 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든가 좀 간접적인 정황들에 비추어서 일정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이게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면 이제 그 객관적인 증거들이 별도로 좀 존재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정을 할 때 이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이 일견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오히려 주장한 내용들 안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로 구분되는 것들이 없었다면 네. 사실은 뭐 이제 객관적인 다른 피해자의 진술 외의 증거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 진술의 신빙성에 근거해서 인정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위의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실 때 보수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시지 네네.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걱정이 되는 건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는 마지막 희망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네. 2차 가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그렇습니다. 2차 가해가 과연 멈춰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아까 왜 일견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예. 어쨌든 지금 그 유관기관에서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이런 정도의 사실들이 확인되고 그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성희롱에는 해당한다라고 이제 내려준 결정이 어쨌든 피해자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왈가왈부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수위 이상 이렇게 그 다툼의 수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2차 가해 자체가 전면적으로 멈춰질 것으로 보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법적 영역으로 나중에 피해자가 본인이 입은 2차 가해에 대해서 이제 민형사상 다툼이라든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될 때 좀 더 힘을 받으려면 사실은 그 피해자가 입은 2차 가해들의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 그 소속 기관이나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할 수 있었던 노력들이 무엇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것들이 좀 같이 언급되었다면 사실 피해자가 이 2차 가해 자체를 전면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에 그 대처하는 거에는 좀 더 힘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2차 가해에 대한 가장 강한 예방책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그 네. 이전에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지금 또 저도 뭐 좀 사용하기도 네네. 했는데요. 희롱과 네네. 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저희가 통상 추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법적 용어입니다. 강제추행죄라는 그 범죄명에서 나오는 그 행위, 추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성추행 혹은 뭐 추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형사법에서 이야기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성희롱이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이제 업무 중에 어떤 성적 언동으로서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서 이제 그 평가되는 것들, 부적절한 언행이라든가 뭐 부적절한 시선, 뭐 부적절한 어떤 내용들을 보게 한다든가 듣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다투는 어떤 법적 영역도 다르고요. 그래서 성희롱은 그 민사상의 불법 행위로 좀 더 분류가 되는 그런 행위들을 포괄하고 있고 추행이라고 통상 이야기할 때는 범죄 성립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행위, 그 몸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법조인으로서 지금 그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어를 네.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그 인권위가 지금 판단 내리고 있는 부분은 추행의 영역은 아니고요. 성희롱에 대한 것입니다. 추행은 아니고 성희롱에 대한 판단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해서 네. 그 인권위가 그래서 이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실 그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안에서 네. 그 이 성희롱의 개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될 어떤 관점과 시선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의 표시 여부가 아니라 이들이 권력 관계에 있느냐의 문제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행위나 언동이 그 조직 문화나 위기 구조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성희롱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좀 그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어떤 기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그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 성희롱 행위를 묵인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인권위의 전문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피해자가 이 전보, 그러니까 부서나 이제 조직을 바꿔달라는 이런 전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이나 뭐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 상급자들이나 동료가 이러한 피해자의 정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권위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서울시 그 비서실 안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걸 평가하면서 이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상당 부분 유보하였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사건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당 대표직에서 현직 당 대표가 지금 사퇴하는 뭐 어찌 보면 초유의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경악이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지자체장, 뭐 당 대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도덕성을 그래도 그 최후의 보루처럼 담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나 여겨지는 어떤 분들이 계속 이러한 어떤 행위의 가해자로 지금 계속 저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 입법기관의 어떤 입법기관 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소속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정당의 대표조차도 사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개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제대로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정의당 내부나 지금 피해자의 입장이 고소나 혹은 어떤 이런 부분을 형사법적 다툼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과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경찰이 이 부분 인지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좀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형사법적으로 평가받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자 장혜영 의원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지금 이제 밝힌 것으로 정의당 네네. 쪽에서는 공개를 했는데 네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 지금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전에는 이제 친고죄였다가 네. 그 현재는 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 사실이나 이 피해 상황이 실제 형사법상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수위의 행위인지까지는 혹은 그 자리에 뭐 어떤 네. 목격자나 CCTV 등이 있는지 뭐 이런 다른 여타 증거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뭐 알 수 없었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은 추행으로 그 의심되는 어떤 상황이 지금 공개적으로 인지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하다면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좀 더 책임을 막중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가해자의 사건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수사가 되고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